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문진석 의원의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자 내용에 훈식이형, 현지 누나가 나오는데 박 교수님, 이거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부적절하죠. 인사권이 있는 담당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소통 비서관의 역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답변이 훈시경이랑 현지 누나에게 전달하겠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그 인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특히나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답변이 너무나 부적절했다. 일단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민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도 내용을 그걸 듣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답변은 더더욱 부적절하다. 특히나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감 때 인사 실세 논란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꺼져가던 불씨에다가 지금 휘발유를 부은 꼴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실수라는 거 확인해 준 꼴밖에 더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자가?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실이 지금 발칵 뒤집히는 네. 이런 사건까지 났는데 애초에 김남국 비서관이 지난 국회의원 시절에도 본인의 그런 문자 또는 이제 코인 거래하던 것들이 논란이 돼서 회기 중에 코인 엄청 그렇죠. 거래했죠. 그것 때문에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과 또 문자를 주고받던 사람이 그 문자 내용이 또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거 참 트러블 메이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용이 인사 관련입니다. 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업무가 아닌 사람이 다른 업무에 대해서 그것도 사적으로 인사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굉장한 이건 인사 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경고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사표를 받아야 되는 경질 대상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남국 비서관이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박찬환 교수 말씀대로 대통령실의 입장이 상당히 좀 난처해졌습니다. 그러고 엄중 경고를 했다는데 이게 과연 엄중 경고로 끝날 사안인지도 좀 의심스럽고 김대현 평론가님, 이 KAMA 회장,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회장 자리, 민간협회장 자리인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소위 인사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칙적으로 하면 대통령실이 권력이 민간협회 회장 자리나 주요 임원 자리에 관여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여기는 그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나 탈법의 소지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논란이 김남국 비서관이 자신의 중대 동문인 이 문진석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그거를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노라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 논란이 확전된 건데 네.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현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마치 김남국에 의해서 인사에 관여해 왔고 앞으로도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 정도 확인이 됐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정무직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김현지를 제외하고 인사 라인에서 관여를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 임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지난 계엄 정부였던 윤석열 정권과 비태 혁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인사에 있어서 이른바 적폐라고 할 수 있는 낡은 관행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고로 지금 이 상황은 이 정부가 정말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갖고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로 복귀했다라고 아무리 강변을 한들 여전히 비민주적이거나 아니면 적폐의 온상이었던 지난 과거 정부들이 해왔던 그 낡은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짚자면
그럼 왜 김현지인가? 왜 이 대목에서 김현지가 등장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 정부에서 인사 라인에서 인사를 관여하는 이른바 실무 라인이 있고요. 대통령을 아주 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대통령이 챙기거나 대통령이 지시하는 인사에 사실은 언더로 비선으로 개입하는 그런 측근이 존재합니다. 김현지는 이 두 번째 후자에 속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 인사권자 옆에서 인사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김현지라는 분이 나름대로 자신이 인사농단을 벌일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럼 김남국 씨가 그만뒀다라고 하는데 김남국 비서관이 그만두게 한 역할은 그럼 누가 했을까? 그건 강훈식 비서실장이 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했을까? 저는 그마저도 김현지 실장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정부의 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측근 그룹의 인사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 엄중 경고라는 게 사실 제 식구를 감싸면서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의 어떤 희화화된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엄중 경고로 끝날 사안이냐 궁금합니다. 김대현 평론가. 너무 미온적 조치. 게다가 김남국 비서관 실명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중 경고를 한 주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현지였다면 그건 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정권이 다 사실 인사와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고 그것이 뭐 실제로 실현되기도 하고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를 발본색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김남국과 문진석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를 토대로 한다면 이 정부의 인사도 이를테면 형, 누나, 아우 우리끼리 하는 인사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문제가 공교롭게 드러났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감싸게 한다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거나 이게 인사농단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김대남 전 행정관이 자신이 공공기관의 감사로 간 이후에 폭로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모든 인사와 대통령 주변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윤석열 주변의 7인회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도 똑같이 다시 7인회 이재명의 측근 그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어떤 분들이냐? 지난 대선 때 말이죠.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그 어떤 임명직도 맞지 않겠다라고 천명했던 분들입니다. 정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십상시 7인회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정성호 장관 7인회 멤버 중에 한 명인데 법무장관이 됐죠. 네. 김병욱 비서관 현재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하고 있죠. 김남국 소통비서관을 하다가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설사 그만둔다 하더라도 사표 수리가 바로 됐다네요. 됐습니까? 그만둔다 하더라도 저는 이분은 또다시 어떤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다시 초과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정부의 지금 인사가 지금 김현지로 인해서 상당 부분 왜곡되거나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좀 녹아 있다. 저는 머지않아서 김현지 이분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김대남 행정관의 폭로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저는 제 눈을 약간 의심케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강유정 현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 종편방송사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 비서관이 워낙 형 누나라고 자주 부른다. 나한테도 뭐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만나면 누나 밥 한번 먹어요. 그러고 김남국 비서관이 좀 주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경고까지 한 거다. 도를 넘었으니까. 이게 학교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누나 형 게다가 주책이니까 좀 이해해라. 우리 애가 잘못했는데 사고 쳤으니까 좀 우리 애가 철이 없으니까 이해해라. 이런 수준의 인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실에서 형 누나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게
공직입니까? 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물론. 패밀리죠. 그런 점에서는 뭐 심각한 이제 공직기강 이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 뭐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7인회 뭐 이런 내부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편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심각하게 김남국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 회의에 해당하는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사표 수리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비서실장,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업무가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인사 끼워넣기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인사 끼워넣기가 있었다라면은 그 부분은 공직기강 회의와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현지 부속실장이 뭐 인사 끼워넣기를 했다든가 인사농단을 벌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야당에서 의혹 제기했던 산림청장 한 번 있었고 이번에 김남국 비서관이 이 두 건이 지금 나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대통령실 내에서 감찰을 좀 벌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치했다.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나마 좀 국민들에게 공표를 하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야당에서 일각에서 특검 수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사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 담당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주변의 평가들과 추천들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중심에는 인사 담당자 소위 말해서 인사혁신처장이라든지 이 담당자가 원칙을 잡아가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평가 과정에 있어서 다른 보좌진들이나 비서진들이 뭐 첨언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의 인사와 관련돼서 혹시나 인사 끼워넣기라든지 또는 공식적인 루트를 밟지 않는 비공식 인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감찰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직기강을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동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째인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약 880자 입장문에 야당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계엄을 시도했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비상계엄은 헌법소 책무의 행위다.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히 위협받고 있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 뭐 그냥 계속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박 교수님, 지금 옥중 입장문 그동안 계속하고 있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궤변적인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뭐 비겁했다. 모두가 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밟고 일어서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재판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재명이나 뭐 한동훈 체포라고 지시한 적 없다. 그 다음에 계엄군에게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알아서 충성한 거란 식으로 그럼 얘기했잖아요. 경찰청장에게는 뭐 담 넘는 국회의원 체포라고 한 적 없다. 결국은 모든 책임을 갖다가 헌법기관의 무력화를 시도한 게 내란의 실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거보다 비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궤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계몽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몽룡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에게 의회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경고성 계엄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몽룡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포해라, 끌어내라, 잡아들여라 라고 하는 지시가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몽룡이라고 했다면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어려워서 계엄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국민들이 공감을 하거나 또는 그건 아닌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옥 안에서 내란을 갖다가 선동하고 있다. 결국은 이 옥중 입장문은 왜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되는지를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났다고 봅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요미우리 신문 일본 언론과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왜 하필 일본 언론을 택했을까요? 윤 전 대통령. 일본 언론밖에 인터뷰를 요청한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국내 언론의 사정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작은 언론 매체라 하더라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은 하고 싶지만 할 데는 없는데 마침 일본에 있는 매체가 인터뷰를 요청하니 서면으로 응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 혹은 나는 정당했다. 감옥에서 나를 좀 풀어줄 수 없겠니? 뭐 이런 심정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또 계속 발언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게 뭐랄까 인지적 장애가 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책을 기술할 때 전지적 작가 시점도 있고 3인칭 관찰자 시점도 있는데 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한 발 떨어져서 관찰자 시점에서 본인을 좀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은 메신저로서 윤석열은 그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이 국민에게 투영되거나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때는 침묵하는 게 최고의 방책입니다. 나머지 법률적 대응은 법리적으로 변호사들이 하게끔 모두 일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들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발언을 더 하면 할수록 본인의 형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장동혁 대표도 SNS에 이 레드카드라는 표현 쓰면서 이재명 정부의 레드카드 꺼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거의 대변인 수준인데요. 이거 한 사람이 쓴 건가요?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레드카드를 들어야 한다는 그 발언에는 동의하고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항상 감시하고 또 견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면 검찰에 대한 일방적인 해체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대장동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재판에 음으로 양으로 관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각들, 여기에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사과를 운운하는 이런 부분들, 물론 편이 나누어지고 어떤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대통령의 행동, 발언이 옳다 그르다 나누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 정도의 국민들은 그 반대적 시각에서 저걸 우려로 표명할 수 있고 그것이 우려스럽다면 그러면 레드카드를 항상 들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죠.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카드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면 그거는 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게 아니라 저런 또 틀린 말 했구나 하고 해서 그 말조차도 모든 말이 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정도 수준에서 메신저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종의 그 윤석열과 메신저로서는 좀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면 할수록 현 정부를 비판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반감과 비판이 더 거세지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욕망을 좀 버리고 지금은
이 뭐 신념 좋습니다. 자기가 뭐 이게 신념이라면 신념대로 하되 미래에 자신의 어떤 정권을 혹은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을 텐데 그 욕심 하에 현 정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동의를 얻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송원석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계엄을 사과했죠. 그리고 25인의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또 역시 윤과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만 이렇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박 교수님, 언제까지 이렇게 행보를 이어갈까요? 저는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1야당 대표가 내란 옹호 세력의 대표임을 자임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란 동조 세력을 뭐 대표하는 건 좋은데 이게 본인과 국민들의 행동에 반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으면 본인은 왜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표를 던졌습니까? 본인 행동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논리 모순의 궤변이 행동이죠. 그리고 그런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군이라면 그 계엄군에 맞선 국민들은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레드카드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에 앞서서 본인도 레드카드를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즉, 무슨 헌법기관을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국회와 그다음에 선관위와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명령 내렸잖아요. 그럼 이것이 헌법 무력화 시도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를 주장을 했었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국민들의 저항권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눈 감고 오로지 이재명 타도에만 외치는 그런 목소리와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만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면 윤 어게인 세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아직도 이런 목소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어제 사과를 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 수를 봤더니 조직적으로 사과 표명한 국회의원 포함해서 개별 의원들까지 다 합치니까 한 40여 명 정도가 사과를 표명을 했더라고요. 나머지 6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은 이 67명, 아직도 국민의힘의 대다수는 윤 어게인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궤변에 가까운 그런 그 계엄 주장에 대해서 아직도 정면으로 비판할 용기와 또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 자체 장동혁 대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변화가 없다면 국민적인 심판 혹은 법에 의해서 위원 내란 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 점에서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 보죠. 비상계엄 1년이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에게 특검이 구형하는 날이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였습니다. 징역 15년형이 구형이 됐는데 적절했다고 보세요? 뭐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것도 자칭 본인 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인사 개입하고 공천 개입하고 외교 당무에 개입하고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과 비아폰으로 언제든지 국정을 논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통해 가지고 뭐 국가의 국보급과 관련된 문화재들 마음대로 반출하고 미술품 반출하고 과연 이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죄목이 없어서 그렇지 죄목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국외 추방 대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요걸로서는 최대형인 15년이 구형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녹아 들어 있기 때문에 최고형의 구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면서도 헛웃음을 지으면서 특검과는 다툴 여지가 많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끝까지 지금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단 좀 억울하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태도였어요. 이 대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을 객관화하는 그런 노력이나 아니면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주위에서
김건희 씨를 조력해주는 사람이 좀 없어 보입니다. 최후 진술은 사실은 사과와 반성으로 매듭 짓는 것이 좀 합리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사실은 그런 발언은 법리적으로 이미 정리가 다 끝난 사안이고 그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형량, 양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적으로 오히려 비난을 살 만한 발언을 한다는 거,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에 지금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과와 반성하고 나머지 형량과 양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따져서 결론을 내게끔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면 되는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좀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15년형이 구형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고 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가 주범이냐? 주범은 아니죠. 종범이거나 여기에 일정 정도 동조했다라는 것인데, 그 형량으로 지금 김건희 씨와 동일한 형량 정도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다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했다, 이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이고, 통일교에 대한 청탁 문제도 사실은 인사의 개입이나 공천 개입이나 아니면 선물을 받았다거나 국무위원과 문자를 주고받았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15년이라고 하는 중형에 걸맞는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특검이 지금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소환해서 다시 조사하고 있죠. 김건희 씨와 나눴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김건희 씨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무언가를 남용하거나 유기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판단을 내리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과 공모가 진행됐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게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자,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도 주고받았다. 국무위원과 주고받았다. 이거는 월권이나 기행, 비행 정도는 될 수 있겠으나 이것이 불법이다? 어떤 불법인지에 대해서 전 특검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특검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함에 있어서 특검이 수사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는 혐의만 있지 실제로 범죄 구성은 안 되고 있는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특검이 이 정말 초반부터 부풀려져 있던 이 사건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도 특검에 다시 소환됐죠. 서희건설의 회장으로부터 매관매직 관련돼서 또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박 교수님 어떤 부분들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명품백, 시계, 금거북이, 현재까지 나온 인사와 관련된 선물들입니다. 네. 우리 흔히 뇌물이라고 하죠.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총리실, 그리고 당대표 경선, 그리고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어떤 식으로 인사 개입했는지, 그 대가성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될 거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혐의가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추가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 인사 개입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국정의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고, 죄가 없다면 당연히 무죄가 나오겠지만, 죄가 있다 그러면 사상 초유의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소위 국정농단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던가, 정말 국민들의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공정한 수사, 그리고 엄중한 수사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